이건 회장은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 쪽은 대만이 하면 힘들 것이다. 메모리의 1등은 일본이었습니다. 못하러 우리가 굳이 저런 장난감 같은 데다가 모바일을 하냐.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 모바일 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빨리 읽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한국을 위협할 만한 나라는 없는 걸로 보이고 선교들을 해야 돼요. 반도체 팹이 멈추면 안 되니까. 미국에는 워커들을 구해서 선교들을 돌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 너무 힘들다. 밤새라 그러니까 못 새고.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국가가 일종의 21세기 산유국이다. 이제는 국가의 경제력, 안보, 기술의 패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이자 아이템이 되고 있다라고 위상이 격상된 거죠.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 영국에서 온 MC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미제 조수입니다. 한국 10년 살았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0년 차 미국에서 온 부르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신기한 주제. 한국 산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야죠. 반도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쉽게 설명할 분을 마음을 모셨습니다. 준비해왔어요. 네. 마음 준비 필요 없이 아주 초간단하게 김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석준. 죄송해요. MC 제가 하겠습니다. MC 박탈. 제발 다시 할게요. 권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살이 거의 50년 차가 돼가고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고요. 화학공학과 반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50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태어난 지 감사합니다. 뭐 원래 30년밖에 안 전형적으로 됐어요. 아시안들이 약간 젊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반도체 그 단어 자체가 솔직히 외국인한테 되게 생소하고 세미컨덕터 해도 솔직히 친숙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반도체 시장의 최근 흐름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산업은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대 산맥이 있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회사들의 지금 주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점핑업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하이닉스 주주들도 한 2, 3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국민 주식이다시피 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은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건 맞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수요가 모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는 반도체만 따로 얘기하지 않고 반도체하고 잘 아시는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 AI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훨씬 덩치도 커지고 좀 더 복잡해진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했으면 반도체는 그냥 단순하게 전자제품에 들어있다 이 정도였다면 요즘은 인공지능, 서버, 자동차 안에도 있고 자율주행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 거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반도체라 그러면 지금 피터나 조셉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리더들이나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반도체라 그랬을 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이런 디스플레이들이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는 잘 보이진 않다가 요즘 들어와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의 핵심 정보 엔진이라 볼 수 있는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전자제품의 차원을 넘어서 이게 일종의 정보의 엔진이다. 예를 들어서 요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국가가 일종의 21세기 산유국이다. 기름을 만드는 저런 중동 미들이스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이런 UAE 같은 산유국에 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국가의 어떤 경제력, 안보, 기술의 패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이자 아이템이 되고 있다라고 위상이 격상된 거죠. 그럼 거기 해당되는 국가 어디 있어요? 한국도 당연히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통 산유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저쪽 중동 쪽을 보잖아요. 신기하게도 산유국이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에 좀 몰려 있는데 반도체도 일부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게 이제 Far East Asia country.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나라가 다 그 지역에 몰려 있죠. 이 지역들이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를 거의 과점을 하고 있다시피 지배력이 막강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대만, 일본은 강력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강한 나라 아니지 않았어요? 옛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된 옛날이냐에 따라 다른데 영국 사람으로서 기준이 좀 길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태어날 때쯤에도 이미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었었고요. 진짜요? 근데 제가 태어날
태어날 때쯤에는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진입하던 중간에 후발주자에서 조금씩 글로벌 무대로 데뷔하던 시절. 좀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로 따진다 그러면 한 60년대, 70년대는 뭐 그야말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전자공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산업도 같이 들어오다가 80년대 때 일부 재벌 기업들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요즘 가장 핫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 비즈니스를 잡기 시작하면서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커졌어요. 그 시장을 제대로 올라탄 거죠. 왜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갈 때 시장이 커졌는지 추측이 되세요? 그때 게임 많이 하게 맞습니다. 다들 PC 게임 어렸을 때 많이 즐기셨죠. 사실 근데 우리가 PC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PC가 있는 집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니까요. 그때 보통 이제 첫 번째 시작이 애플이었죠. 애플의 매킨토시 같은 것들. PC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 정도로 PC라는 개념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가 들어갔던 쪽은 다 기업용 쪽이었어요. 기업의 서버나 메인프레임 같은 용어로 불렀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와서 이 PC가 본격적으로 각 가정에 공급되기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졌고, 반도체가 90년대가 되니까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AOL 시대. 중후반 다일업 인터넷 www 월드와이드 웹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PC 플러스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도 갑자기 팽창을 했고, 팽창하던 시점에 한국이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무대에 존재감을 훨씬 더 크게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냥 원해서 잘하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아닐 것 같은데 왜 특별히 한국이 이런 거 잘하죠? 뭐 재주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이 스스로 잘한 것도 있지만 운도 많이 따랐어요, 솔직히. 좀 행운이 좀 많이 따르기도 했고, PC나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나중에는 모바일까지도, 모바일도 심지어는 이제 피처폰 시대가 아니고 당연하다는 듯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가지, 몇 번의 이런 전환 지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 지점마다 좀 투자 같은 것들을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기도 했고요. 어떤 것들은 타이밍을 못 맞추면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의 낭비가 되는데, 그런 투자의 타이밍뿐만 아니라 전환을 미리 읽어냈던 선대 기업의 창업자들이 모험 정신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을 하면서 기술, 그다음에 시대를 읽는 흐름, 운, 창업자들의 이런 결단력 같은 것들이 하나의 좋은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 좋다, 뭐 젓가락 잘 쓴다 이런 거랑 아무 상관.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까 잘한다 그랬죠. 그러네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찹스틱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금속으로 된 찹스틱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나무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금속으로 이렇게 얇게 된 이런 것들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꼭 전선이 생각나지 않아요. 전선은 비슷하죠.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이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무기질, 돌 같은 이런 소재에다가 아주 미로처럼 보이는 금속의 회로를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금속의 세공 기술 같은 것들이 몇천 년간 발달했다는 게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일종의 문화적 배경도 되기도 하고, 그냥 금속은 당연히 세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무의식 그런 거에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반농반진 정도로. 근데 이과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과거든요. 문과 입장에서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국어는 상황을 봐요. 분위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English, this is mine. 이거 내 거다라고 맞아. 그 주점이 저예요. 세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저고, 그 모든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한테 미친 영향인데, 한국 그 반대로 내 주위에 있다. 내 주위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사용할 뿐이지 내가 소유감 그런 거 떨어지니까, 그거 연구 실제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STEM, 이과 훨씬 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AI도 조금 공부하면은 field 잘 쌓여서 그래프 이렇게 많이 쌓여 그 상황 파악하고 결과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 한국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언어만 놓고 보기엔 또 중국 사람들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Chinese language는 또 Korean language하고 또 많이 문법이 달라요. 그죠? 어순도 좀 다르고 오히려 영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새는 또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유교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컨퓨시즘이 또 아까 문과라 그러셨는데, 문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꽤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겉보기하고는 달리 굉장히 하드워킹을 요구해요. 근면 성실을 요구하죠. 3교대를 해야 돼요. 반도체 팹이 멈추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의 삼성이나 대만의 TSMC가 미국에다가 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면은 TSMC 팹이 있고, 텍사스 테일러에 가면은 삼성 팹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미국인 엔지니어들, 미국인 테크니션들, 미국인의 이런 워커들을 구해서 3교대를 돌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요. 너무 힘들다. 밤 새라 그러니까 못 새고,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도 없어. 대신에 돈을 많이 줄게. 근데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사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미국이 투자 많이 하고 바이든도 칩스 액트 하고 트럼프도 하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 미국도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물어보고 사실 싶은데 뭐 가장 지금 크게 컨트롤 컨플릭이 있는 데가 TSMC 애리조나 팹이에요. 거기는 조금 더 한국보다 더 강력하게 이걸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팹이 아니고 로직 팹, 아까 GPU, 뭐 CPU 얘기했잖아요. 이런 로직 팹을 만드는 쪽인데 그쪽은 수율이 잡힐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계속 밀어붙이는데 대신에 이제 TSMC는 자기네들이 원래 했던 것처럼 뭐 돈으로 보상할게, 뭐 승진으로 보상할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에고센트릭한 컬처의 백그라운드에서는 그게 뭔 소리야? 나의 라이프가 중요하지. 회사의 목표는 회사의 목표고 나의 목표는 나의 목표인데 왜 회사가 나의 라이프에 간섭하려고 그러느냐. 여기서 컨플릭이 있어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TSMC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스테이트 가버먼트나 페더럴 가버먼트에다가 이슈를 자꾸 제기하는 노동청에다가 우리나라 따지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약간 칩스 액트에서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다 익스큐즈를 해주기로 어느 정도는 좀 합의가 됐었거든요. 투자만 일단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필드를 가보니 쉽지 않더라. 근데 그럼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은 혹시 예전에 일본까지 이게 왜 되느냐 했을 때 언어도 언어지만 약간의 이런 상명하복의 문화, 집단을 강조하는 문화, 나의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고 이런 environment, atmosphere를 읽는 문화 이런 것들이 근무 문화에서 오버랩을 찾는다 그랬을 때 공통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해 미국 사람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 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데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 갖게 됐더라고요. 갑자기 EWI라는 ETF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드디어 한국 갈 때가 왔다 기대하고 있는데 조셉은 좀 재미 좀 보셨어요? 저는 재미 많이 봤습니다. 피터는 어때요? 재미 좀 여유 보셨어요? 있죠. 저는 여유 없어요. 좀 시장을 읽는 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1년 저 원래 전부터라도. 금융업계라고 아 그러셔서 한국 주식이 좀 낮게 평가됐다는 것을 감지하신 적이 있으세요? 원래 사실 그러잖아요. Korean discount이라고 하잖아요. PR을 보신다든지. 그렇죠. 이 Korean discount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주식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아예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 두 가지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ETF가 미국에서 출시될 정도로 지금 이제 한국 주식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게 꼭 호사만은 아니다.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두 분은 미국 분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굉장히 프렌드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너무 미국의 지배력을 벗어날 정도로 지배한다? 너무 과한 도미넌스가 있다? 그럼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디터런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중반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반도체 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나라 사이에 이런 반도체 협정이 말만 어그리먼트고 사실은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지배력을 견제했던 일종의 폴리티컬한 어그리먼트였죠. 이게 저는 또 미국 상무부가 그러니까 DOC가 여러 가지 견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독점법 제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과해요, 사실 독점력이. 그러면은 미국은 로비스트의 천국이죠. 그럼 이제 미국의 반도체 협회나 뭐 미국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사람들, 뭐 메타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우리는 반도체 구하고 싶은데 한국 애들이 너무 비싸게 부른다. 한국 애들이 저걸 주려고 그러지도 않는다. 자꾸 이렇게 와이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정부가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하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보니까 이거 너무 한국이 너무 과점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과열되고 주가가 오르고 너무 과한 수익을 얻는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안 된다.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타깃되고. 무조건 아니지만 이제 경고 신호가 쌓이죠. 그래서 몇 번 경고를 주다가 근데 이제 메모리 공급 업체들도 약간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장이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열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업체들 때문이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1년간 데이터 센터 투자하려고 하는 돈은 작년보다 32% 정도 올라서 1년에 $700 빌리언 한국 좀 수천 있으면 이제 1 트릴리언 달러. 그렇죠. 이제 꼭 1 트릴리언 될 텐데 네. 그 많은 돈은 바로 이제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생산량이 계속 바로 이제 확정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큘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보통 이 돈들이 저희가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데는 엔비디아 하나였죠. 그 메타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이 수백억 달러의 뭐 수천억 달러의 돈이 대부분 이 엔비디아 GPU 사는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엔비디아 GPU로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또 한 축이 생긴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가 된 거고. 근데 사실 한국의 업체들만 지금 주목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들까지 덩달아서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CXMT, 5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들도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실적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뭐 CXMT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인데 아마 올해 이 추세대로 가면은 마이크론을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왜냐면 거긴 또 중국 내수 시장이 있잖아. 그래서 이 중국의 이 마켓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미국만큼 아니지만 어쨌든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사실 중국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엑스퍼트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기업용 메모리를 팔지 못해요. PC용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버용을 못 파는데 서버가 사실 진짜 큰 시장인데 마이크론이 그래서 이번에 살짝 미중 정상회담 기대했었죠. 근데 이 서밋에서 별로 좋은 비즈니스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마이크론 실망을 많이 했죠.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 근데 반도체 업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국이 다 잘하긴 하지만 특히 메모리 1등이잖아요. 메모리 왜 1등이 됐을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메모리가 처음부터 1등은 아니었어요. 메모리의 1등은 일본이었습니다. 메모리의 원래 1등은 미국이었다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이 그 왕자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 일본의 지배력은 20년, 25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왔던 게 한국이었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기업으로는 이제 1등에 위치하게 됐지만 국가별 점유율로 보면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강력한 이 경쟁 상대였던 것은 사실인데 희한하게 00년대에서 2010년대 넘어갈 때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겪고 또 많이 페일리어 가고 이제 뭐 이런 구조조정을 겪다가 결국은 자구책을 못 찾아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아까 제가 몇 번의 이런 트랜지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AI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트랜지션 모바일 트랜지션이었어요. 왜냐하면 데스크탑이나 랩탑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를 스마트폰에다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보통 여기서는 메모리의 폼팩터를 바꾼다고 해요. 메모리 폼팩터를 바꿀 때 작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은 배터리로 작동하죠. 배터리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로우 파워에서 작동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LPDDR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LPDDR의 생산에 대해서 사실 예전부터도 애플이 2007년에 처음으로 이 아이폰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 아이폰 멋있긴 한데 저건 그냥 장난감 정도. 아 누가 뭐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보고 통화만 잘하면 되지. 텍스트만 잘하면 되지. 누가 이걸 가지고 무슨 인터넷 서핑을 하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뭐 이런 상상을 못 하다가 그걸 대처를 못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모토로라 같은 데, 뭐 노키아 같은 데도 있지만 일본의 메모리 업체들이 이걸 대응을 잘 못했어요. 거기서도 내부에서는 저 시장이 커질 수도 있으니 우리도 이제 라인을 좀 분화시켜서 모바일 쪽으로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PC 시장이 강력하고 기업용 서버 시장이 강력하니까 못하러 우리가 굳이 저런 장난감 같은 데다가 모바일을 하냐. 그냥 우리는 계속 하던 거 잘하자. 심지어는 일본은 이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컴퓨터까지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의 컴퓨터, 자사의 서버를 만들기 위한 용도의 그 라인을 죽일 수는 없으니 계속 그렇게 갔던 건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 모바일 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빨리 읽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애플이 처음에는 삼성한테 이 모바일 메모리들의 발주를 엄청나게 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이 상황이 바뀐다는 걸 느꼈고 삼성은 메모리만 하지 않죠.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시장이 뜰 것 같으니까 그때 갤럭시를 같이 출시하죠. 이런 갤럭시를 출시해서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간발의 차가 일본과 한국의 격차를 만들어낸 그때 일본의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 2등, 3등 쭉쭉 떨어지게 되고 한국의 이 양사가 쭉쭉 올라가게 되는 격차가 그때 더 강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가 완전 반대인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강대국 대만하고 중국은 어때요? 대만도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대만은 파운드리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TSMC가 있어요. TSMC는 대만으로 따지면 대만의 삼성 같은 회사죠. 사실 근데 삼성하고 대만의 TSMC를 저희가 1대1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TSMC의 브랜드를 붙이고 있는 반도체 보신 적 있어요? TSMC의 브랜드가 붙어있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걔네들은 위탁 생산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붙이진 않지만 이 칩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 보통 우리가 이런 업체들을 팹리스라 불러요. 팹이 없어서 팹이 없지만 설계를 할 줄 아는 그래서 설계를 하면 이 설계도를 받아다가 건설을 대신해 주는 거죠. 시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건축회사고 팹리스는 일종의 건축사 사무소 같은 데고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쪽이고 그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패브리케이션을 해주는 쪽을 우리가 파운드리라 부르는데 TSMC가 바로 그런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업종인데 그 TSMC의 창업자가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만계 미국인이고 다시 이제 대만으로 와서 TSMC를 창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87년에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에죠. TSMC를 창립을 하셨고 90년대 들어와서 이 산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메모리 쪽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만났냐면 삼성의 전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과 모리스 창이 만난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 쪽은 대만이 하면 힘들 것이다.
오, 메모리 반도체는. 왜요? 삼성이 너무나 돈을 많이 투자했고 치킨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치킨 게임 들은 적이 있어요. 치킨 게임은 우리가 어떤 프라이드가 맛이냐 양념이 맛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먼저 절벽에서 멈추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남자들이 보통 만용을 부릴 때 많이들 하는 게임이죠. 근데 반도체에서 말하는 치킨 게임은 지금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사이클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 저희가 다운턴이라고 그래요. 다운턴으로 들어가면 만들 때마다 손해가 돼요. 이번에 만들 때마다 적자라는 거예요. 그럼 적자니까 돈을 누가 더 많이 쌓았느냐가 이 게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삼성 입장에서는 치킨 게임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을 죽이고 있던 단계였다.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네도 이렇게 돈이 많아? 너네 정말 죽지 않을 자신 있냐? 근데 이제 TSMC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그때는 대기업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막 이게 글로벌 위상이 크진 않았을 때라서 그때 모리스 창이 우리는 뭐 굳이 지금 돈도 못 버는 메모리 사업 하지 말고 우리 지금 보니까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요 파운드리 그때는 파운드리 업종에 굉장히 초창기였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일종의 블루오션이었던 거죠.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기가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의 협박이 잘 통한 거고 TSMC 입장에서는 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잘하는 쪽에 잘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TSMC가 1등이 됐고 파운드리에서 삼성은 어쨌든 메모리에서 1등이 된 그런 세기의 단판이 있었죠.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전이나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잘 되는데 이런 거 왜 하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 어디 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알고 있으면서 약간 TSMC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걸 저희가 반도체 업에서의 글로벌 레이버 디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가 모든 반도체를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업종이 있었어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것을 IDM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입니다. 인텔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인텔 인사이드 만들어갖고 CPU를 만들어서 PC 업체에다가 파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A부터 Z까지를 다 감당을 했었죠. 이런 종합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분업 구조가 약했을 때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의 트랜지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트랜지션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관측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품종이 너무 다양해져요. 너무 다변화가 된 거예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된 거예요. 어떤 것들은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 어떤 것들은 PC에 들어갈 반도체, 어떤 것들은 그냥 엘리베이터나 평범한 산업용 반도체. 근데 이 모든 다양한 반도체를 한 회사가 다 만드는 건 너무 비용의 낭비, 시간의 낭비, 자원의 낭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설계만 잘해도 돈이 되더라. 아니다. 나는 공정 장비만 잘해도 돈이 되더라. 나는 실리콘 웨이퍼만 만들어도 돈이 되던데. 나는 메모리만 잘 만들어도 돈이 되던데. 그래서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비교 우위의 논리가 생긴 거죠. 내가 A, B 둘 다 잘할 수 있지만 A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한다면 A 쪽에다가 자원을 몰아붙이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그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이 분업화를 가속시킨 논리가 됐고 또 하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과라 그러셨으니까 산업사에도 관심 많았어요. 인더스트리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인더스트리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 자유무역 규조가 성립되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은 특히 요새 젊은 MZ세대들은 지금 태어나 보니 다 자연스럽게 다 글로벌 자유무역이 원래부터 있었는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90년대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콜드워가 있었죠. 그야말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있고 구소련 중심의 공급망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자유무역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 상식이 아니었다가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이 상식처럼 작용하기 시작했죠. 제일 상징적인 사건은 중국이 그동안 주계장막이라 그래서 글로벌 무대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2001년에 WTO에 가입한 거였어요. 근데 중국은 원래 WTO에 굉장히 가입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이 그걸 사실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가입 못하게. 그러다가 중국이 가입을 해갖고 중국을 키우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은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쌌으니까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면 훨씬 인건비를 저렴하게 그러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유무역이 엄청나게 큰 모든 나라들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줬고 그것이 한 번 더 부스트업을 해갖고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던 나라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시작이 있었죠. 그때 거의 뭐 국가 부도가에 준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런 글로벌 자유무역 구조나 아니면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 거나 시장이 확장된 거나 이러한 외생적인 변수가 없었다면 한국은 그렇게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면 미국 회사들 약간 생각나잖아요. 엔비디아 아까 언급하고 뭐 인텔은 한때 진짜 잘 나갔다가 뭐 AMD,
그러면 그쪽하고 한국 반도체 비교한다면 차이점이 크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이제는 반도체에서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최강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한국은 메모리에 사는 최강인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반도체의 설계예요. 제조도 중요하지만 설계인데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지금 큰 기업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칩을 직접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이 GPU를 설계를 하고 이 칩이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CAD 화식 보신 적 있어요? 건축사들이 큰 책상에서 이렇게 막 자아대고 막 큰 예전에는 반도체를 그렇게 설계했었어요. 아, 진짜. 60년대, 70년대 때는. 그때는 반도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반도체가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손으로 못해요. 다 컴퓨터 기반으로. 심지어는 컴퓨터도 저희가 보통 TCAD라 그래가지고 설계 전용의 설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설계에서 뭐 클릭하고 있는 것도 예전에는 다 엔지니어들이 했는데 이 클릭마저도 이제는 거의 안 해요. 대부분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화해 줍니다. AI로 하는. 최근에는 AI까지 들어와서 더 자동화해 주는데 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최강자가 어딘 줄 아세요?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아, 진짜. 케이던스나 시납시스나 지멘스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이 적게 잡아도 70에서 많게 잡으면 90%까지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우와. 저는 오히려 여기서 반독점을 맞으면 얘네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얘네들이 왜냐면 더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설계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거기서 불러들일 수 있는 여러 또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신용 모뎀이나 파워 일렉트로닉스나 여러 이런 특정한 기능을 하는 칩들의 기능을 딱 정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IP라 부릅니다. 이 IP도 미국 기업들이 1등이에요. EDA, IP 또 영국 기업도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미국 정부는 전혀 놓을 생각이 없어요. 또 하나가 반도체 제조에서는 많이 쇠락했다고 하지만 그 제조에 또 필수적인 장비들이 있어요. 제일 잘 알려진 게 뭐 이런 리서그래피 장비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회로를 만드는 에칭 장비들. 아주 얇은 금속이나 이런 세라믹 방막 같은 것들을 올리는 증착 장비들. 그리고 검사하는 장비들. 이런 장비들도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아주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나 램 리서치나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지배력은 강하고 한국과 경쟁을 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로 따진다면 메모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 최근에 중국의 CXMT, 대만의 난여 정도가 D램에서는 그도 경쟁을 해볼 만한 기업이라 보지만 여전히 한국의 이 두 회사가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D램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을 위협할 만한 나라는 없는 걸로 보이고 낸드는 좀 상황이 달라요.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D램이 있고요.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진 찍고 나서 온라인에 저장하지 않고 본인의 PC에다 저장한다고 했을 때 하드디스크 있죠. 그 하드디스크가 SSD거든요. Solid State Drive.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이 유닛을 저희가 낸드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이 낸드 플래시 역시 한국의 양사가 잘하지만 점유율이 D램만큼은 아니에요. 한 50%좀 넘습니다.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 나머지 절반은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이크론. 그리고 일본에서 그동안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일본에 남아있는 반도체 업체가 하나 있어요. 키옥시아라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 CXMT가 아니고 YMTC 같은. 그래서 이제 이 낸드 쪽은 D램만큼 세 회사가 점유하는 것과는 달리 낸드 쪽은 그래도 한 6개, 7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시장을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약한 쪽이 장비 쪽이에요. 장비 쪽인데 장비도 한국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미국이 최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이 장비가 강해요. 또 하나가 네덜란드, 더치들. 그 중에서도 ASML. ASML이 제일 잘 만드는 단독으로 만들고 있는 리서그래피 장비인 EUV 리서그래피 장비. 독점이에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사실 근데 그게 경쟁자가 없다기보다는 경쟁자들이 그걸 만들다가 다 드랍아웃 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ASML도 죽을 뻔했어요.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커머셜라이제이션에 대한 데드라인을 계속 뒤로 미루다가 진짜 거의 한계 상황까지 가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천우신조로 굉장히 극히 희박한 확률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걸 살아나기 전에 사실 ASML 삼성이 인수도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인수를 했으면 어땠을까?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와서는 ASML이 만드는 리서그래피 장비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이? 기계 하나요? 이 기계 한 대가 대충 $500 million. 이 정도 크기 기계. 장비는 훨씬 커요. 장비는 스쿨버스만 해요. 2층 스쿨버스 정도 되고 아마 3세대까지 가면은 이제부터 빌리언 달러가 될 가능성이에요. 하고 그런 반도체 회사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비를 못 구해서들 다들 난리죠. 특히 제일 간절하게 갖고 싶어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 장비를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엑스포트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 회사인데 그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근데 왜 미국 정부가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깡패라서가 아니에요. 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미사일 날린다고 위협해서가 아니고요. ASML이 만든
만드는 EUV 리서그래피 장비의 원천 기술이 있어요. 오리지널 테크놀로지. 그 오리지널 테크놀로지의 상당수가 미국의 오리진이 있어요. 미국의 내셔널 lab에서 만든 것도 있고 미국의 뭐 엑사이머라는 이런 미국의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직접 컨트롤 안 할 텐데 너네가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에 근원을 두고 있거나 미국에서 기술 이전이 된 것들은 다 빼고 해라. 근데 ASML은 그걸 빼면은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ASML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 시장에다가 팔 정도로 물량이 남아도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ASML이 그렇게 비싼 물건을 만들면 다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 뭐 1000대쯤 팔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네, 몇천억 달러씩 벌겠네라고 생각할 텐데 ASML 1년에 4, 50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 한계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ASML에 만드는 리서그래피 장비는 수제 스포츠카를 만드는 페라리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지만 일주일에 한 대 정도도 못 만드는. 근데 그 중에 한 5, 60%는 다 대만으로 가요. TSMC로.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삼성으로 가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벨기에에 있는 아이맥 같은 이런 R&D 팹으로 가고 그러면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4, 50대를 만들어도 그 중에 실제로 잘 작동하는 거는 8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만들려다가 뭔가 망가지거나 실패를 해요. 너무 아깝지만 너무 이거 미세해요. 한번 영상 보면은 이거 기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인데 섬세한 진짜 이것만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돼. 제가 좋아하는 SF 작가 중에 아서 클라크 아세요? 아서 클라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진심이에요. 거기에 딱 맞는 사례가 바로 이 ASML의 EUV 장비.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듣고 있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도 보면서 저게 정말 말이 돼요?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ASML도 개념을 증명하는 논문이 나온 것 자체는 80년대예요. 그 개념이 논문으로 나오고 실제 상업화된 기술이 되기까지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30년간 한국말로 온갖 삽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온갖 진짜 기술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정말 망할 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 왜 메모리 잘하는지 얘기했고 미국도 왜 설계 잘하는지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이거 ASMR 만들 수 있었던 원인도 있을까요? 여기 혹시 뭐 유일하게 유럽에 이런 백그라운드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나마? 우리 전문가. 근데 이제 브렉시트에서 안 돼요 이제. 이제 유럽도 아니네요. 그래도 그 대륙 벨기에나 네덜란드 쪽이 예전부터 뭐로 유명했냐면 위구너 아세요? 위구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신교도들. 네덜란드 특히 뭐로 유명했냐면 중상주의로 유명했죠. 굉장히 이제 상선도 많이 유명하고 뭐 동인도 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제일 발달했냐면 미세한 가공 기술 같은 게 발달했어요. 거기서 뭐가 발달했냐면 특히나 유리 가공 기술, 렌즈 가공 기술, 안경. 자이스는 서독 회사긴 하지만 그 라인들이 다 그 옛날부터 일종의 가안의 수공업이 발달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깔자이스 말씀 잘하셨는데 좀 보니까 조셉은 굉장히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해. 관심 주세요. 투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면 투자를 많이 하면 공부를 정확한 하게 돼 있어요. 입니다, 교수. 작은 액수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 걸려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서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 들어요. 빨리 돈을 부으세요 거기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 가공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광학 기술이었어요. 광학 기술은 일단 뭘 잘해야 되냐면 유리의 이 곡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를 저희가 곡면을 잘 못 만들면 1cm 가는데 1mm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1cm 가는데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변화? 심지어는 1cm 가는데 1 나노미터 정도의 변화? 요즘에는 어떤 수준까지 왔는지 아세요? 100m 가는데 1 나노미터 정도의 변화. 사실상 어마어마한 정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주에서 제일 팽팽한 물건입니다. 제임스 웹 텔레스콥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허블 텔레스콥을 대체한 가장 최신 세대의 스페이스 텔레스콥 저희가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콥에는 베릴륨으로 코팅이 된 거울이 들어가요. 18장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정밀합니다. ASML에 들어가는 광학 장비가.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는 정말 상상의 극한까지 간 정밀도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달성된 기술이 아니고 좀 원리로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이 쇠젓가락 쓰는 것처럼 네덜란드 사람들은 유리 가공 기술을 몇백 년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유리만 깎아내는 게 아니고요. 유리의 표면을 굉장히 연마를 잘할 수 있는 연마제, 연마 홀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덩달아서 발달을 했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회사들이 같이 경쟁을 하면서 하나의 이코시스템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ASML도 혼자서 다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 프랑스, 체코도 사실 여기 포함이 돼요. 체코도 이제 정밀공업이 강하고 일부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 특히 EU라는 어떤 비슷한 cultural background 그리고 하나의 이런 인더스트리 이코시스템이 또 여기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ASML의 지금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자체는 이유를 강한 다른 회사는 들어본 적 없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아까 연구 백그라운드인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ARM.
ARM. 이 ARM이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EDA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EDA는 일종의 설계 소프트웨어라면 이 설계 코드를 디파인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ARM입니다. ARM은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데 ARM을 위협할 수 있는 독립된 상업회사는 없고 이거를 위협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있어요.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리스크5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워낙에 이 ARM을 기준으로 해갖고 모든 걸 잘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5가 아무리 좋은 오픈소스가 있더라도 정하기는 어려워. 근데 이게 영국에서 출발한 거. 지금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손 회사. 사장님 인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 손 사장은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요소 기술들을 하나씩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M&A를 해갖고 이제 어콰이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듣다 보니까 이 나라가 반도체 약하다 보다는 다 다른 분야 영역을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분업 구조, 서플라이 체인. 근데 이 분업 구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미국 탓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 탓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분업 구조가 흔들리는 건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여기 앞장서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주의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그러면서 미국이 저렇게 이제는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하고 자국으로 다시 산업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거든요. 그나마 이 달러의 패권이 유지될 때는 빚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지속 가능한 빚 정도였는데 달러 패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인 지금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G1으로서 누려왔었던 이런 단극으로서의 도미넌스의 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이건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글로벌 자유무역 구조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글로벌 분업 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전화라면 꼭 메모리를 만들어야 돼? 왜 전화라면 꼭 저렇게 장비를 만들어야 되지? 우리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우스 이스트 컨트리들 그리고 미들 이스트 컨트리들 특히 미들 이스트 컨트리들은 오일 머니가 있잖아요. 이 오일 머니를 가지고 회사를 살 수도 있고 자체적인 장비도 살 수 있고 자체적인 인더스트리도 만들 수 있죠. 이러한 시장의 다변화가 앞으로 10년간 15년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고 싶었던 거가 그거였는데 10년 동안 한국이 특히 SK 하이닉스 이 시장을 약간 정복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이닉스가 뭐 정복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의 슈퍼사이클은 결국 AI 때문이에요. AI 쪽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이 지금 몇 년째 쏟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메모리까지 흘러와서 스피로버 돼갖고 지금까지 된 건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걱정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큰 CAPEX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정말 이런 트릴리언 달러의 돈들이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고 계속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ROI가 안 나와요.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프로피터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투자했던 자본들은 회수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AIDC 쪽의 성장세가 멈추겠죠. 그럼 AIDC에 들어가는 메모리 쪽도 성장세가 멈추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뭔가 AI 혼자서 견인하는 시장만 보면서 메모리 산업의 미래를 점친다. 메모리 산업이 전략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리스키하고 AI는 AI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AI가 우리의 리얼 월드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메모리가 필요할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 집에 모빌리티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로봇들 그리고 사실 공장 자동화도 그런 것들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런 건데 거기에는 이런 비싼 메모리 혹은 비싼 GPU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율주행차에 엔비디아에 이런 비싼 뭐 H200 이런 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터리는 1시간도 못 갈 거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메모리의 트랜지션 중에 하나가 폼팩터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모바일로의 폼팩터. AI도 AI의 이 리얼 월드로의 트랜지션을 위해서는 이 폼팩터가 제정이 돼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제정이 되는 AI 칩은 그거에 걸맞는 메모리를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폼팩터는 또 변신을 거듭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못 살아남잖아요?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20년 전에 일본 메모리 업체들 같은 역사를 반복하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만 모든 역사들은 얘기합니다. 그 역사가 변곡점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게 변곡점인지 몰라요. 다 이게 백트래킹 하고 나서야 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야 하는 거죠. 아, 그때가 변곡점이었구나. 근데 저는 감히 예언하건대 지금이 저는 변곡점이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먼저 저거를 하다가 분명히 첫 번째 시도에는 안 될 걸 알거든요. 그럼 누군가 먼저 매를 맞길 바라요. 제가 먼저 가서 저기서 트라이얼 에러 해갖고 에러 데이터를 쌓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에러 데이터를 피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도 먼저 좀 나서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치킨 게임 생겨요. 또 치킨 게임 생겨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치킨 게임을 한 5번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 치킨 게임은 다 AI 전에였어요. 가장 최근에 치킨 게임은 2017년, 2018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원래는 AI가 나오기 전이었죠. 대부분 다 DRAM이나 NAND 같은 커머디티 칩에서 우리가 봤었던 치킨 게임이었는데 AI 칩,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대중화되고 나서 치킨 게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부르기 굉장히 좋은 지금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치킨 게임은 과거의 치킨 게임을 우리가 레퍼런스 삼기가 어려워요. 과거의 치킨 게임은 사이클이 단순했거든요. 업 앤 다운이 단순했고 비교적 이 사이클의 주기도 단순했어요. 보통 저희가 이것을 커브 웹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게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2 or 3 years 정도의 이런 periodicity가 있고 이것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업 앤 다운의 앰플리튜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했었는데 AI DC가 대중화가 되어서는 사이클 자체가 복잡해져요. 어떤 것들은 되게 쇼트 사이클이 있고 어떤 것들은 되게 롱 사이클이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약하고 근데 이게 섞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랜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큰 사이클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을 묻어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당장 단기 수익을 얻겠다 그럼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가 치킨 게임을 나오면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 게임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치킨 게임은 메모리 반도체가 혼자 주도를 못해요. 결국 여기서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매그니피센트 세븐들, 하이퍼스케일러들, 테크 자이언트들 이 친구들이 결국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친구들의 다이나믹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이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면 흥미진진하고 어렵다면 어려운 이 승부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파워 밸런스, 파워 게임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지 말고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칩대로 하시다가 살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주가 질문 하나 있는데 큰 데이터 센터에서 PC로 갔고 PC에서 모바일로 갔듯이 AI도 결국에 우리가 휴대폰에서 직접 모델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는지. 개인용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슨 같은 게 저희 연구실에도 제 랩에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컴퓨테이셔널 이런 연구들을 하니까 학생들이 쓰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들고 다닐 수 없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포터블이에요. 스마트폰처럼 뭔가 포터블이 중요한데 포터블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죠. 그래서 배터리 기반의 저전력으로도 작동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에너지 이피션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 기반으로 5분도 못 간다? 필요 없어요. 배터리 투자해야겠네요. 배터리 투자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배터리는 지난 20년간 성장이 그냥 리니어했어요. 굉장히 슬로우 리니어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non 리니어했어요. 익스포넨셜했죠.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가 이걸 따라잡기는 어렵고 과연 이 칩이 성능은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얼마나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중에서도 HBM은 여기 못 들어가요. 왜냐면 HBM은 굉장히 두껍고 또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오히려 LPDDR을 얼마나 여기다가 잘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조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저희가 확장해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AI가 팔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봇에 들어가는 칩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의 로봇은 무슨 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은 이런 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 칩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비전 리코그니션 칩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람이 음성 명상을 해야 되니까 보이스 리코그니션도 돼야 되고요. 이 모든 환경의 인식 그리고 이러한 노이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당연히 지능형 칩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로봇이 제 생각엔 끝판왕일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은 앞으로 노동력 부족의 시대가 오거든요. 인구 절벽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로보틱스가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아예 개인화된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온 디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상에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AI. 근데 이 AI 모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1 트릴리언 규모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뉴럴넷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모델은 너무 커요. 못 돌려요. 그러니까 few 밀리언 정도 혹은 뭐 10 밀리언 정도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추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모델에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거해버리는 뭐 당근으로 따지면 당근의 뿌리 제거하고 위에 이파리 제거해갖고 딱 당근 이 캐럿 스틱만 남기는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양자화. 또 하나가 필요 없는 것들을 자르는 것들을 저희가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그렇게 해갖고 정말 다이어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림한 모델을 만든 거죠. 슬림한 모델을 만들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써요. 그리고 그 모델은 다만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혼자 못하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너는 사진만 잘 처리해. 내가 아무렇게나 찍어도 흔들림 보정이부터 시작해서 밤에 찍어도 낮에 찍은 것처럼 해줘. 아니면 내 얼굴에 잡티 좀 다 사라지게 해줘. 딤플 없애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모델만으로 충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펑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최적화가 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모델들이 얼마나 이 배터리 기반 심지어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이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로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뉴 마켓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짜 A부터 Z를 다 설명해 주니까 뭐 한국 반도체 회사 당연 대표 회사도 잘하고 있지만 뭐 일본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 공급망이 되게 복잡하고 하고 앞으로 많이 또 바뀔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투자 바로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끝나고. 이미 투자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하지만 저 문과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거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이과 교수님한테 직접 들어서 아 제가 이해한 거 더해서 아 오케이 제대로 알고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이미 빵빵해요. 저는 사실 중앙대학교 통번역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반도체에 대한 번역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직 너무 어려워서 이 수업을 통해 조금 더 자신 있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감사드리고 브룩하고 싶습니다. 조셉하고 피터한테 또 하나 추천해 주는 게 네. 한국 정부가 좀 있으면 이제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오, 아카데미. 반도체 아카데미는 자신이 문과든 대학을 안 나왔던 상관없어요. 본인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반도체 아카데미에 가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뭐 하이닉스나 삼성에 가면 이제 갑자기 보너스 5, 6억씩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와우. 그러면 그거는 대학교랑 상관없이 없어요. 그냥 보통 교육을 받고 거기 들어가기 위한 어느 정도 뭐 자격은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이게 아마 개방이 될 겁니다. 와, 외국인까지.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번역만 하지 마시고 아예 진짜 엔지니어가 한번 돼보세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만 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그 기술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더 자세히 아니까 진짜 교수님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 재밌으셨어요? 재밌었어요. 나중에 꼭 한번 그리고 견학을 가보세요. 저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이나 네, 그쵸. 수원의 삼성 공장 아니면 평택에 있는 삼성 팹 얼마나 거대한지 일단 가서 보셔야 돼요. 그쵸, 막 몇만 명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그냥 웬만한 저 잠실 경기장보다 크고 스포 월드컵 경기장보다 크고 그 내부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예요. 아, 진짜. 그 공장 내에서 사람 너무 많아,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이번에 테라팜도 만드는데 그 정도 스케일. 테라팝 처음 들어봤어요. 테라팹에 지금 이제 퍼스트 파트너로 지금 인텔이 낙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테슬라의 전용 팹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테라팹만 하더라도 한 2시간은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에서 못 떠들죠. 아, 진짜 다음 편에 그러면 또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려주세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